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식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8.3%의 상승률이었는데요. 물가 정점론이 이번으로 힘을 잃으면서 9월 FOMC에서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를 예측하던 시장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를 두고 저울질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연준의 더 공격적인 긴축 행보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시장의 충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8월 CPI 결과 과연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김미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월이었던 7월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한 8.1%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를 뛰어넘는 8.3%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변동성, 에너지나 식품들을 뺀 변동성을 좀 제거한 CPI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근원 CPI 역시 전월 대비 한 달 전보다 한 0.6% 올라서 여전히 1년 전보다는 6.3%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7월 CPI에서 물가 정점을 이제 찍은 거냐라는 어떤 논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특히 그 전체 품목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8.11보다 예측한 8.1보다 8.3 올라갔다.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진짜 무서운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예. 그 7월에 12월 기준으로 5.9였던 게 8월에는 6.3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에 0.3이었던 게 0.6으로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품목별로 들어가면은 진짜 좀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깊이 스며들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을 주는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 전기가 1.5% 한 달 동안이요. 한 달 동안 전기가 1.5% 올라갔고, 가스가 3.5% 올라갔고, 그다음에 처음 이 미국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을 때 그 주범은 주로 이제 중고차였는데, 네네.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8월에 0.1% 떨어졌어요. 그런데 새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8월에 0.8% 올라갔고요. 신차 쪽이요? 예, 새차 쪽이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국의 분석가들이 제일 좀 무서워하고 있는 숫자는 주거인데, 주거가 이번에 한 달 동안 0.7% 올라갔어요. 그런데 0.7% 올라간 것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 주거 그 가격 그 지수를 정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격이 빨리 올라가기 전에 계약 맺은 사람들이 있고 새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과거 계약은 싸게 맺었을지 몰라도 네네. 새 계약은 좀 비싸졌는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0.7이라면은 계속 주거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 지수는 이제는 곧 올라갈 거고 여파가 오래 갈 거다. 그래가지고선 인플레이션이 지금 물론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에 좀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화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스며들어갔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좀 연준하고 분석가들은 좀 이 숫자를 보면은 좀 무서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숫자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네네. 지난달에 비해서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사실은 거의 유가에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가 진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네네. 해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완전히 의존을 하게 되는데 네네. 유가가 6월 달에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CPI 자체가 너무 유가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사실은
유가 변동이 또 새롭게 올라가서 예를 들자면은 뭐 러시아 쪽에 안 좋은 사태가 다시 네네. 생겨서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CPI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CPI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가를 걷어내도 더 걷어내도,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 정점에 이르렀다고 함부로 말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9%대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둘러보면은 글쎄 정점일까라는 데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거든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가의 변화에 의해서 마치 좀 여전히. 걷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CPI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냐 싶은 생각은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결국 그 물가 정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정점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아, 유효한가라는 의미가 있는가? 예, 그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점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정점 이전에 물가 상승률이 점점 상승을 하다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에서 이제 연준이 뭐 여전히 긴축적이겠지만 그 긴축적인 행보가 다소 완화되겠구나라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정점이 하나의 점이라기보다는 좀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구간이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달러화로 표기된 유가는 하락은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네. 과거에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수요 우세,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만 그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타이트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전월 대비로는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물가 상승 촉발이 다시 임금을 상승시켜서 이런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긍정적인 신호도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정점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구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오잖아요. 겨울철이 오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공급과 수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오펙 플러스는 감산하겠다고 지금 10월부터 감산하겠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가스 끊겠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에너지 공급은 줄어들 것 같은데 수요는 늘어나야 되는 시즌이 오면 결국은 가격 상승 아까 말씀하신 유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다시 인플레를 촉발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석유 가격이 크게 떨어진 다음에 한 90달러 약간 밑에서 지금 계속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푸틴이 유럽 국가들한테 가스를 끊었을 때 석유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네. 의외로 가격이 지금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유럽에서 이제는 그냥 그 석유나 가스가 모자라도 견디겠다. 그렇게 그냥 마음 먹어가지고선 석유 수요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네. 나온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제일 석유 수입국인데 지금 경제 둔화. 때문에 또 셧다운 때문에 그렇게 그 수요가 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세계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뭐 물자나 뭐 석유에 대한 투기도 좀 줄어들어 가지고선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오펙 감산이 그 하루에 그 10만 배럴이랬던가. 네. 그런데 그게 뭐 세계 그 생산량의 뭐 0.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요거는 어떤 생산에 대한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좀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했을 때 10만 배럴을 늘려주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감사는 뭐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 주는 것보다는 좀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그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감산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에 영향 안 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겨울철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폭이 그러니까 공급 폭이 조금 줄어도 그만큼 가격 변동은 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그 수요 감소가 예. 그 겨울에 대한 수요 증가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 대체 에너지로 자꾸만 이제 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체 에너지 가는 게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 실제로 그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가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겨울에 수요가 늘 거다라면은 가격이 벌써 반영됐어야 됐었는데 네네. 지금 가격이 별로 올라가질 아직은. 않네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휘발유값 상승을 걱정해야 된다, 뭐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에너지발 인플레 어떤 상승률에 다시 재촉발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고요. 우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근원은 있는. 계속 그러니까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불을 끼얹는 건 아닌지 기름을 끼얹는 건 아닌지 싶다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예. 또 이 그 근원과 관계없이 스스로 그냥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생각보다는 그 시장이 잘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러시아가 그런 이제 그 석유 네, 가지고 이제 유럽에. 협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걸 이미 모두 다 예상을 인지를 한 상황, 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이미 꽤 많은 비축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고요. 아니면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최근에는 기술 발전이 많이 돼서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대체 에너지원을 빠르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완벽하게 찾지는 못한다 네네. 하더라도 꽤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예, 거군요. 어느 정도 보완을 할 같은 수 말씀이시네요. 그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예.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에 대한 중국의 경기 침체 이 예, 부분도 예. 지금 이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전망이지만은 또 옐런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동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송 것이 교수님 저는 예측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김일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에너지발 인플레 촉발도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걸 살펴보면 러시아가 최근에 유럽으로의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천연가스라는 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이제 겨울철을 앞둔 상황에서 유럽에서 이제 난방에 대한 수요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기후 변화도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겨울이 유독 좀 춥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 원유가 천연가스 수요를 100%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이제 원유 기반으로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난방에 대한 수요 증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 다시 뭐 그것이 이제 원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계속 좀 갖고 가야겠네요. 예, 물론 가능성을 갖고 가야겠지만 이제 앞서 두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수요 측 요인의 감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지속되고 예. 있고 그걸로 물류나 운송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유류 수요 자체가 감소한다면 예. 뭐 다소간의 공급 충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9월 달에는 이제 FOMC 정례 회의가 있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앞서서 발표되는 이 8월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지표가 연준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뭐 누누이 있었고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논의했던 거는 사실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였어요. 50bp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좀 강도 높게 75bp를 갈 것인지였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 금리 전망을 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는 없어졌더라고요. 빅스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75bp냐 100bp냐 울트라 스텝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근데 울트라 스텝 너무 크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 이번에 그 울트라 스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75 올린다는 그런 그 신호를 엄청 많이 줬기 때문에 예. 좀 미지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11월, 12월에 지금 25씩 올린다는 그런 신호를
뭐 줬다기보다는 좀 암시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올리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그 지금 그 연준이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7월서부터 아주 깨끗하게 75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시장에서 자꾸만 좀 낙관적으로 그냥 옮기려고 했다가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괜히 그냥 그 빅스텝을 할 거다, 뭐 얘기했다가. 50밖에 안 올릴 거다 해서 뭐 막 좋아했다가 그냥 좀 그 연준 그 회의록이 나왔을 때 또 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잭슨 홀에서 그 스피치 나올 때 또 딱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오늘 그 어저께 CPI 나왔을 네. 때도 좀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도 시장이 좀 계속 낙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연준은 처음부터 깨끗하게 75 올리겠다 그런 신호를 줬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역시 75를 갈 것이다. 예. 시장의 신호를 준 대로. 예. 사실 뭐 저희 아까 앞서 화면에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패드워치의 지표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최근에는 사실 50bp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50bp에 대한 얘기보다는 차라리 100bp의 가능성이 더 생겨난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는 왼쪽에 있는 막대가 이제 75bp를 올리겠다라는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지표가 이제 100bp 울트라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비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지는 않네요. 33%면 그래도 제법 많은 숫자 아닌가요? 그게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효과로 인해서 미국 그 증시가 폭락을 폭락했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울트라 스텝을 하겠다는 쪽의 전망은 낮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교수님은 75bp를 75bp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그러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전부터 계속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끊임없이 75bp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타겟을 이제 인플레이션에 화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울트라 스텝까지 가기에는 너무 지금 걱정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아까 고용 얘기가 조금 나오셨는데 이게 예. 8월에 그 비고용 그 비농업 고용을 네.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해서 좀 낮아졌고요. 네, 그리고 네. 실업률도 2달 연속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고용이 괜찮은 상황이고 버틸만하다는 것이 대세이긴 하지만은 전체적 수치가 이제 조금씩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1%씩 포인트씩 올리는 것은 아마 페드 그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스텝 이런 얘기는 이제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란 것들이 유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전히 근원 CPI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원 CPI를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울트라 스텝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이언트 스텝은? 자이언트 스텝, 네, 자이언트 75bp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군요. 김민우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9월? 그 어제까지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75bp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오늘 국채금리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좀 보면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또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제가 뭐 들어오기 직전에 예. 확인을 했을 때는 뭐 다소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75bp 올리는 것을 거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페드가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왜 올리냐 그 이유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당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뭐 목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것보다도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즉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 코로나19 시기에 오랫동안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해서 그렇죠. 수요를 촉발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뭐 최근에 기후 변화 등으로 생긴 이제 공급 측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당장의 수요를 억제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꺾어 놓아서 심리를 이제 좀 심리를 꺾어 완화시키는. 놓아서 향후 소비 선택 그리고 기업의 투자 선택에 있어서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75bp에 대한 무게를 좀 실어 주셨는데 그 다음 스텝들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9월 회의 얘기하고 있지만 연준 회의는 올해 11월, 12월 두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남은 회의 동안은 어느 정도 스텝을 밟아서 결국 올해 말에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시장하고 그냥 뭐 다 좀 뭐 이해했던 것은 이제 이번에 75 올린 다음에는 11월, 12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씩 올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는데 네. 지금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좀 그 열린 가능성은 네. 그 11월이나 12월에 한 번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이런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게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1년 기준으로는 6.2%인가였었는데 예. 이번에 5.7%로 떨어지고 5년 기준으로는 2.3에서 2.0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2.0은 뭐 어차피 그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유지시켜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그 인터넷에 각종 뭐 그 금융 기사들을 읽어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 미국 그 소비자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비용이 올라가면은 이것을 그 소비자들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잘 꺾여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타당성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게 계속 이렇게 수요가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그 11월이나 12월에 한 번은 50bp 올리고 내년도 계속 올려야 될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는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 금리 상단이 2.5인데 2.5 죠. 여기서 네. 만약에 이번에 제인트 스텝을 가면 3.25가 3.25 가 되잖아요. 되죠. 거기다가 두 빅스텝 번 한 번 올리고 가고 베이비 스텝을 가면 4%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한 3.75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예. 생각했는데요, 연말에. 네네. 그런데 뭐 지금 그 볼랄드도 뭐 그런 얘기 했다고 제임스 하지만은 블러드도, 예. 그 4.0%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 정도 끝나고 내년에는 뭐 한두 번 올릴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25로 한두 번 정도 올릴 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올릴 가능성도 지금 당장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건데 네네. 내년 올리는 것까지 지금 생각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연말에는 연말까지만 4%는 한번 좀 예측하실 수 예측해 보는 있다. 게 그게 네. 좀 현명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만큼 변수도 많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4%도 가능하다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4%가 가장 어떻게 보면 미니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미니멈이라 예, 보세요. 왜냐하면 4%를 달성하려면은 이제 저기 남아 75bp 가고 75pp는 간다고 생각하고 남은 예. 기간 동안 뭐 75를 한 번 더 올리면 75를 되는 한 번 더 거잖아요. 올리면 되는 네, 건데 두 번 동안. 두 번 동안 한 번만 더 올리면 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그 얘기보다 남은 기간 내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을 다 자이언트 스텝 예, 한다는 그렇게 얘기예요?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4%는 거의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전망한 한 가지 이유는 또 이 굉장히 통화에 대해서 확대론자라고 할 수 있는 네. 폴 크루그만 교수조차도 4%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런 통화량을 그 정도까지 금리를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교수님, 근데 세 번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남은 회의 동안 간다면 예. 최종 연말에 볼 수 있는 종국의 금리는 4.75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럼 4% 중반을 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좀 해야 된다 보시는 거예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네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또 정말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좋아져서 예, 예.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하면은 그런 시도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요. 예, 예. 지금은 4%에서 4.5%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4%가 생각이 있습니다. 미니멈일 것이다.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고용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잘 버틸 수 버텨주느냐인데 있느냐. 예. 고용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은 아마 그런 못 올릴 수도 못 올릴 있겠네요.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파월 의장께서 이제 발언하신 거를 좀 살펴보면 몇 달 전만 해도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어떤 단계로 밟아가겠다라는 이제 신호를 강하게 줬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보다는 좀 경제 상황, 지표들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일단 이번 달은 75bp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받쳐줄 것인가. 그러니까 2분기 경제 지표를 보면 기업 경제 실적이, 기업 이익 실적이 괜찮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게 또 괜찮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또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쪽을 살펴봐도 에너지 예. 쪽 가격이 올라서 이제 금액 자체가 워낙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출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소매 판매 지표도 뭐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향후에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고 이 에너지로 소비하던 것을 다른 품목으로 소비가 이어진다면 뭐 내구재든 준내구재든 뭐 소모재든 이렇게 이어진다면 뭐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겠지만 네. 뭐 그렇지 않는다면 다소 이제 제약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또 개별 가구별로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즉 저축을 충분히 하고 있는 가구와 그러니까 총 대출이 저축, 많은 곳과 예, 대출이 또 많은 가구와는 그 영향이 굉장히 다르겠죠. 차별적이고 예. 대출이 많은 가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경기가 쉽지는 않고 네네. 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려면 그만한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의 대표적인 숫자가 아마 고용과 관련된 노동 상황과 관련된 지표가 될 거고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이 긴축 행보의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연준이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으로 긴축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 뭐 요즘에 킥달러라고 아예 별칭을 붙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달러 강세 현상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 6개 대표적인 통화를 모아놓은 지표라고 보여지는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110을 넘나드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가 시간 문제다, 초읽기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저 얼마 전까지는 1,400이 뭐 잠깐 동안 넘을 수는 있지만은 뭐 저 장기적으로 넘지 올라가 않을 있을 거다 거라고까지는 생각했는데 지금 하도 그냥 지금 한 달 동안에 그 절하가 빨리 진행돼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선 이제는 좀 1,400 좀 한 몇 주일 동안 좀 넘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러세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그 금년에 네. 1월 1일서부터 보면은 한 18% 절하됐고 유로가 한 13.6, 파운드가 17.4, 엔화가 25.3, 위안화가 한 9% 절하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크게 절하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지난 1개월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원화가 6.9% 절하됐는데 유로는 2.5, 파운드는 5.3, 엔화는 8.1, 그다음에 위안화는 2.7%밖에는 절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컸던 거네요.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가속화되고 최근에는. 있다는 거죠. 네. 네, 최근에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계속 이 속도가 계속 된다면은 예. 그러면은 1,400을 좀 몇 주 동안 넘을 수가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 환율을 결정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금리 결정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상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5개월째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적자고. 상황이고 경상 수지는 4월 달에 잠깐 적자를 봤다가 보통 4월 달 적자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8월 달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상품 수지가 안 좋다고. 예, 상품 수지가 워낙 안 좋은 바람에 예. 다른 어떤 수지를 깎아먹어서 지금 예, 이제 예. 결과적으로 8월 달에도 경상 수지 적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고를 깎아먹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금리가 역전이 돼서 네. 그런 뭐 상황이 있었지만 환율 변화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견조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8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경우는 아마 외환 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 좋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무역 적자라는 수지가 것 5개월 자체가. 내내 이렇게 적자를 적자니까요. 보는 경우는 잘 없고 상품 소지가 그 이제 당연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 보면은 그 지금 그런 전망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원화 가치가 좀 다른 화폐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물론 그렇게 환율이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더 급등할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긴 합니다. 그러면 1,400원을 넘어서 한동안 좀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겠네요. 뭐 최소한 일단 금리 격차가 해소가 되지 않고 네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만일에 지속된다 그러면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 이제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환율이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 뭐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역 수지가 5개월간 적자를 기록했고 예. 뭐 이번 달에도 유력하고 상품 수지는 7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 수지도 향후에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원화 약세의 요소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우리가 코로나 때도 계속 이어왔고 그 전부터도 뭐 이제 단기적으로 적자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왔거든요. 보여줬군요. 네. 근데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생산한 물건이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하고도 여력이 있어서 외국에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뭐 경기가 약간 위축이 돼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경상수지 그 자체가 아니라 예. 그 사회 후생이거든요. 사회 후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네. 물론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문제겠지만 뭐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다시 여유가 생겼을 때 흑자로 전환하고 다시 저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환율이 높은 현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자본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은 단순히 원화 가치만 하락된 것이 아니라 위안화, 엔화, 유로화 이제 다 떨어졌죠. 주요국들의 가치가 모두 하락을 절하되는.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교역을 하는 유럽이나 뭐 일본, 중국 같은 곳에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수입 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뭐 상대 교역국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 물가를 오히려 낮출 수 있어서 그 도합으로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로 오는 채널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살펴볼 만한 지표가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 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외국환으로 발행한 채권의 디폴트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인데 환율이 최근에 상승하는 동안에도 CDS 프리미엄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네. 대한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달러화나 유로화로 지고 있는 빚을 예. 갚을 의지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또 바꿔 해석하면 과거 IMF 때와는 달리 뭐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고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환율 수준 자체가 높은 것은 분명히 뭐 수입 업체라든가 일부 가구에서 아픔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거시 경제적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진 건 맞지만 상대국들의 화폐 통화 가치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도 보여지긴 하는데 뭐 상대국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는 뭐 일본, 중국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보다 더 큰 폭의 이제 절하를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침체로 들어선 거 아니냐 이런 지표들이 있어서 또 중국은 위안화랑 우리가 동조화돼 있다, 커플링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 조금 좀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예.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 두 나라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 흐름이 지금 어떻게 올라갈 건가 그게 좀 염려되긴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특히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구조적인 적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중 무역 적자가 좀 떨어지게 돼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이 좀 느려진다면은 그러면은 더 빨리 무역 적자로 전환되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의 무역 적자 현상은 예. 이런 장기적인 추세보다는 지금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 때문에 네, 봉쇄하고. 봉쇄를 예. 하고 그다음에 또 공장들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선 폐쇄된 경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선 수입을 멈춘 것 같지 이게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제로 코비드를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가 계속 이제 공장을 좀 돌릴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대중 무역 흑자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언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는 뭐 낮아질 거지만은 중국이 언제까지 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고집할 거냐? 요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이제 확정을 딱 지어야 되는 시점이 되다 보면은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금리 차를 벌리면서 위안화 약세로 가면 원화 약세를 또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연쇄적인 우려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로 코비드 정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고 하는 사실 예. 다른 나라랑 굉장히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당장 미칠 영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중국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 예.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직면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건가요? 네. 2017년도까지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이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원래는 캐나다가 제일 큰 교역 대상국이었지만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중국이 3등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제대로 시작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만들어졌던 무역 조치들이 현재까지 해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5년이 지난 시간이 되니까 그렇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로 인한 구조적인 중국 산업의 변화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재화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즉 바꿔 말씀드리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일하다가 이제는 그런 세계의 공장 역할을 동남아 국가들한테 많이 넘겨주고 그리고 중국의 그 생산 활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저는 볼 수 있어서 뭐 금리를 당장 높이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경기적인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중국 자체가 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인구 감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출을 중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 엔진이 떨어진다면 우리도 수출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은 거의 정체된 상황이고 네네. 수입은 늘어나는 바람에 무역 적자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행정성명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바이오에 대해서도 심지어 행정성명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많은 경우에 그 생산 관련되는 위탁 생산이 나는 연구 관련 위탁을 중국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그 연구 개발된 약들이 신약으로서 미국에 팔리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이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F-35를 중국 부품이 들어갔다고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를 거부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 바이오 업계도 생길 수 있고 보면은 중국 산업이 미국의 구조적인 어떤 방해에 의해서 이 중국 자체가 조금 좀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쨌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야 뭐 굉장히 오래된 주지의 사실인다고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도 같이 침체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로 인해서 미국이 강한 긴축을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도 기준금리 결정을 또 하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앞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겪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면 이제 말씀하신 상황을 우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중국의 역할을 다른 좀 저개발 국가에서 대신 하게 되고
그 국가로에 우리가 이제 수출길만 열 수 있다면 뭐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변화를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다변화하는 것이 좀 이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과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계속 어려울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시피 DDR5가 이제 내년 초에 수요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디램 쪽으로.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삼성, SK가 이제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면 뭐 여전히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그것까지 걱정할 상황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뭐 여전히 이제 뭐 그런 리스크는 우리가 고려는 하고 있어야 될 거고. 네네. 예, 관련해서 일본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일본은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일본도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네. 근데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기다렸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야 겨우 이제 2%를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일본이 지금 뭐 엔화 약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일본 구로다 총재의 말씀을 빌려도 뭐 엔화 약세가 금리를 지금 올린다고 해서 당장에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없고 또 뭐 일본의 이제 부채 상황,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를 봤을 때 금리를 올렸을 때 굉장히 거시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완화적인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용인하겠다라는 용인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 김 박사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네.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대중무역은 좀 비중이 떨어질 수가 있어도 네. 그래도 우리가 새 생산 기지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우리 중간재 수출을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특별히 꼭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기업들이 융통적이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될 수 있으면은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집중시키겠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요거 한 5년 동안 계속 노력했지만은 지금 와서야 제조업이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그 무역 조치보다는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좀 모여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예. 중국에서 나가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그 중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하기가 싫고 그다음에 그쪽 중국에서는 인프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고속도로나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부품 업체들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고 작년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늘었어요. 네. 그 관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미국이 지금 될 수 있으면은 제조업을 미국에 다시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은 여기에 가능성을 우리가 살려가지고선 기업들이 그쪽으로 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좀 그 약간 염려되는 게 좀 우리나라 정부하고 그 기업에서 이런 융통성을 볼 수가 발휘할 수 있을지 있을지. 그게 좀 염려됩니다. 그게 관건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연준의 결정도 궁금하고 또 우리의 한은의 결정, 정부의 대응도 같이 연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성한경 교수, 김미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